다음으로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겠는데요. 이주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에 대한 그런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허영숙 대표님입니다. 한국 이주 여성 인권센터의 상임 대표이신데요. 한국 이주 여성 인권센터는 언어 교육이나 아니면은 훈련 서비스를 이주 여성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자베스 킹 연구위원이신데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오셨습니다. 개발 효과성과 관련된 저널에서 편집부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최설희 연구원님도 토론자이신데요.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인구학과 관련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현미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이시고 또 한국여성학회의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2016년에 일본과 대만, 한국의 국제 이주 관련한 비교 분석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짧은 시간이지만 토론자들을 모시겠습니다. 우선 허오영숙 대표님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이 토론자분들은 다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서 패널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숙 대표님,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킹 박사님, 최설희 연구원님, 김현미 회장님 순으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허영숙입니다. 네, 지금 네, 뒤에 보이고 있나요? 예. 네. 네네. 네, 저는 한국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이고요. 사실 오늘 주제가 현장에서도 별로 이슈화가 잘 되지 않는 주제에 관련한 주제를 다뤄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아까 전지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에 이주 돌봄의 수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기보다 우리는 돌봄 노동 시장에서 이주 여성 노동자를 상상함에 있어서 정당한 임금과 적정한 노동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된다고 저는 현장 활동가로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서울시장 발언 아까 소개도 되고 그리고 언론에서 심지어 동남아 이모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초저임금을 상상하고 그래서 이주여성 노동자를 돌봄 수요에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자꾸 다가오고 그것은 인종차별과 아시아 저개발 국가에 대한 어떤 차별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돌봄 제공 노동자가 가장 싼 값에 필요에 따라서 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수급에 따라서 교체가 가능한 기능 인력으로 상상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질 좋은 돌봄이 과연 제공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미
이주 돌봄 노동은 H2 비자에서 사실상 공식화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다시피 H2 비자는 2007년에 도입이 됐고 중국과 구소련 지역의 한국계 대상의 취업 비자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허용 분야를 좀 살펴보면 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간병, 뭐 가구 내 고용 활동. 그래서 사실상 여성들한테는 돌봄 노동 비자나 다름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계 중국의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로 한국에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용 허가제 E9 비자보다 H2 비자에서 여성 비율이 훨씬 높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한국에서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제도까지 오기까지 여러 진통들이 있었습니다. 90년대에 산업연수생 제도가 있었고 그것이 2004년에 고용허가제 제도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저임금과 굉장히 이렇게 장시간 노동 그리고 이제 열악한 노동 환경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것이 인권 측면에서 개선한 것이 고용허가제입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는 사실은 최저임금이나 그리고 사회보험 가입 이런 것들을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관계법을 적용한 것으로 여러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고 이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외적인 것들이 여전히 있고 그게 이제 사업장 규모나 특정 산업에 대해서 예외적인 것들이 있는데 예외적이고 소규모인 사업장일수록 주로 여성들이 일하고 있고 이주여성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노동관계법 적용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사각지대에서 노동 착취를 경험하는 노동자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돌려서 초저임금 시장으로 돌봄 여성 노동자를 상상하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미 이뤄놓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여놓은 고용허가제의 노동자성을 이제 후퇴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계절근로자 제도라고 보는데요. 계절근로자 제도는 다 아시다시피 단기적으로 5개월 미만의 농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랑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 계절근로자 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저임금은 적용이 되고 있지만 사대보험에서는 산재보험 정도만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 대상은 그 MOU를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의 지자체 주민 그리고 결혼 이민자의 가족 그리고 뭐 기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계절근로자 제도랑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 친정가족 요 부분의 상관관계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이주 여성 친정가족은 사실은 양육 지원 목적일 때만 이제 5년 미만으로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데 이 비자는 기본적으로 취업이 불가합니다. 그 불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노동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고 그리고 그래서 결혼이주 여성의 친정가족은 양육 목적일 때만 장기 체류는 가능한데 취업은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일손이 필요한 계절 근로자에는 단기 노동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사실 한국의 모든 단기 비자 90일 미만의 비자들은 취업이 다 안 되는 비자거든요. 근데 계절 근로자에 한해서 지금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순적인데 모순적이지 않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주민을 되게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존재로 필요에 따라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정책에 굉장히 반영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주 돌봄 노동에 대해서 초저임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이러한 정책의 여러 가지 시선이나 이런 것들은 가족 간에서도 저는 투영이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결혼이주 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는 사실 한국 국적자, 그러니까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국적의 자녀를 출산했는지,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한국 체류가 다 좌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생산 노동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주 여성의 친정 가족은 결혼한 이주 여성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양육할 때, 그것도 만 10세 될 때까지만 장기 체류를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족 내에서도 이주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노동자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살림할 사람,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 이런 거에 훨씬 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돌봄과 재생산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과 중국이나 구소련 지역의 동포를 대상으로 이제 동포 정책인데 사실상 인력 정책인 것,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의 친정 가족을 계절 근로자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틈새를 만든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주민에 대한 어떤 기능적 도구화라는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저임금 이주 여성 노동자 유입이 정말로 현실이 되면, 아까 전지현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의 돌봄 시장은 정말 만족스러울까?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특정한 누군가는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완전히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그런 사회에서 돌봄에 갖는 의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럼 그런 사회에서 사회적 돌봄이나 이런 논의가 여전히 진보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런 질문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딱 맞췄네요. 감사합니다. Elizabeth King, would you? 그러면 엘리자베스 킹 교수님, Is it okay if I take my mask off from here? 예,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Hello. Good afternoon. You're still 여러분 there. 안녕하십니까? 아직 계시네요. Because it's the end of the day, I'm going to make it 지금 easy for all of us. 하루가 끝나가고 I will 있습니다. not take 그래서 up the 9 minutes that I'm supposed to be given. 여러분들께 친절을 베풀기 So you 위해서 saw a lot of 저한테 numbers 할애된 9분을 다 쓰지도 From 않겠습니다. all the speakers of the 지금 session. 이번 The numbers 세션의 about the need for 발표자들이 care, 굉장히 많은 demand, 통계를 how big that 보여주셨습니다. demand is, 이 and 돌봄 also the 수요에 fact 대한 that 통계, with the trend 그리고 and 얼만큼 the demand 이렇게 the way 이 돌봄 it 수요가 is, 증가하고 that 있는지, there will be shortage of supply of 그리고 care workers. 이런 돌봄 That 노동의 assumes 공급이 that the 부족해질 economy 것이다라는 of 그런 care 전망을 하는 is 통계 a closed 등이 다 economy. 나왔습니다. So there is, when we start to 문제는 talk about migrant care workers, we are 우리 accepting the fact that we 경제들이 don't have a closed economy 기본적으로 and that we can open that care economy, and that's why we're talking 이 about 돌봄 the 경제가 migrant care workers. 폐쇄적인 경제가 아니라는 So the bottom 겁니다. line 그러니까 of this 언제든 discussion 이런 is this 이런 one 논의에 thing, 있어서 which is 이 that 돌봄 in 경제가 order 열려 to 있기 think 때문에 about 언제든 migrant 이주 care 돌봄 workers 노동자들을 as 유입시키면 an 된다. important part 라고 전제를 깔고 지금 논의가 care, 진행되고 있는 것 the 같습니다. supply of care. We have to 그런데 think 이 about 돌봄 policy. 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 돌봄 정책을 일관성 있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But also 국내 migrant 돌봄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can come 이 in. And that is 이주 not a fixed 돌봄 resource, 노동자들 right? So the question really is, how do we 까지 come up 감안해서 with parents, 돌봄 care 정책을 policy 입안해야 된다라는 that 것입니다. has 이 돌봄 migration 정책이 policy 일관성 있어야 하고 that will 체계적이어야 하고 open 또 the 이주 supply 정책까지 of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주 정책을 통해서
공정하게 이주 노동자이든 아니면 국내 노동자이든 공평하게 이 돌봄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주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 슬라이드를 보지 않고 계속 발언을 하겠는데요. 이런 정책, 돌봄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이주의 경제학, 그리고 또 이주의 원인과 동기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주 노동자들이 돌봄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주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영구적인 이주민으로 살려고 이주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또 이 돌봄을 돌봄 노동자들의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이 권리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주 노동자들이 다 돌봄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이주한 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발적인 이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자발적인 이주일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푸시 팩터도 있고 풀 팩터도 있습니다. 풀 팩터보단 푸시 팩터가 더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임금, 더 좋은 교육 기회, 이런 것을 위해서 아니면 더 만족스러운 그런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은 다 풀 팩터입니다. 그런데 푸시 팩터도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 핍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니면 테러를 피하기 위해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푸시 팩터이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지만 적절한 이주 정책과 또 돌봄 정책을 우리가 입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과되는 것이 이 이주 돌봄 노동자들의 경제적 기여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이주의 동기와 원인 이런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효과적인, 더 좋은 그런 그 정책을 관련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 돌봄 정책 중에서 우리가 그 담론에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양국 간의 이주 관련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우 의도적으로 돌봄 노동자들을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은 미국 같이 그리고 싱가포르 같이 정책을 입안을 해서 이주 돌봄 노동자들을 유입시키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들은 송금을 위해서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그런 현금 때문에 그 현금을 노려서 의도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내보내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필리핀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정책으로서 이 이주를 장려하거나 아니면 그 계획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출국과 수용국이 있죠. 이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양국 협정
체결되는데요. 그래서 이 이주 노동자의 수 그리고 또 종사할 수 있는 직종 그리고 이 이주 노동자들의 보호 그리고 또 착취에 대한 보호 그리고 또 대우 이런 것들이 그런 협정에 들어 있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그 이 이주 노동자들의 그 이주가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기반한 이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것이 이 돌봄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동의하지만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 이주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보호하고 또 지위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잠정적 이주 노동자들이 이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그리고 요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주 노동자로서 입국이 허가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양국 간의 이주 노동과 관련된 협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간과하면은 안 되는 것이 영내의 그런 협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영내 돌봄 노동 관련 협정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영내의 돌봄 이주 돌봄 정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주에 있어서 그 이주의 원인과 동기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만 돌봄 정책도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두 번째 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주는 자발적이고 또 비자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들 간의 어떤 협정과 협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이 또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는 간과해왔던 정책적 차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설희 박사님의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정책연구원의 최설희입니다. 그 연구팀이 몇 년 전에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첫 세미나에 청중으로 참가하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동안 연구팀에서 이제 네트워킹이나 이제 연구를 통해서 논의를 상당히 발전시킨 것 같아서 먼저 이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국에서 이제 돌봄 분야 이주 노동자의 종사는 그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과는 다르게 전개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미 노동권이 보장된 동포들이 이제 돌봄 분야로 이제 유입된 반면에 돌봄 노동 시장을 외국인에게 지금은 개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른 아시아 수용국들에서 이제 이주 돌봄 노동 관련 경험이 수십 년 이상 된 것에 반해서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돌봄 노동 시장 개방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제기되기는 했지만 그 실제 조사와 연구를 통한 논의는 저는 이제야 시작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몇 년간의 논의를 좀 살펴보면 그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이주 돌봄 노동자를 고용하자는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이 주를 이루었고 사실 기획재정부를 제외하고는 정부 각 부처는 지속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그 기획재정부 주도의 그 인구정책 TF에서도 이 안이 공식적으로 정책 의제로 선정이 되었고 여전히 고용노동부나 이제 보건복지부 등의 부처는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이 아이디어가 처음 제기됐을 때와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정부의 입장 변화를 저는 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오늘의 논의가 이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책 입안가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이제 제공해 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부처 논의를 살펴보면 기재부는 그 이주 돌봄 노동자의 유입이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이제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했고, 고용노동부 등은 이제 이주 돌봄 노동자의 유입이 중년 여성의 일자리를 침해할 것으로 이제 바라보서 그동안의 논의에서는 이주 돌봄 노동자의 유입은 국내 여성의 문제로 어떻게 귀결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2013년에 처음 이 주제를 이제 개괄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제 입장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간 이제 좀 제 입장이 변화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러한 논의 와중에 제가 이제 확신을 하기 어려웠던 점은 이제 한국 중년 여성의 일자리 침해인데요. 과연 이주 노동자들의 이제 인적 특성이 한국 중년 여성의 인적 특성과 다른데 이들이 과연 중년 여성을 대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별개의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제가 좀 의구심이 들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좀 뭐 나이브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돌봄 노동을 중년 여성만의 일자리로 논의하는 것 역시 저는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이토펜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해주신 돌봄 수요의 다양성에 저는 좀 주목을 하게 됐고, 이주 노동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돌봄 노동 시장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이제 국제 이주가 저임금 국가 노동자들에게 임금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은 이민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사실상 고민할 지점을 만들어 주고 있고, 특히 한국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이제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노동 이주 정책 원칙을 정해서 그동안 적용해 왔기 때문에 한국의 선택은 저는 이제 전반적인 아시아 시장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지현 박사님께서 이제 진행하신 조사가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주 돌봄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유보적인 응답자가 있다는 것에 저는 오히려 관심이 이제 주목을 하게 됐고, 그 응답들이 이제 더욱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지금은 굉장히 기초적인 분석만 되어 있는데 가구 소득이나 직업 그리고 성별에 따른 분석이 좀 더 이루어지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부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안도 모든 이용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이 있으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을 하더라도 누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이용자의 가구 특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토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오늘 캐나다 시간 관계상 이제 캐나다 사례를 말씀해 주시지는 못했는데, 저희 한국의 연구자들도 캐나다의 사례를 그동안 검토해 왔는데 저희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아마도 이제 정책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맥락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캐나다에서도 점수제를 통해서 이제 영주권자를 선발하고 있고 기술이나 임금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는 오랫동안 계절 근로를 해온 이주 노동자들에게 영주 이민을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주 돌봄 노동자들에게 처음부터 영주권을 기회를 부여하게 됐는지 저는 그 배경이 굉장히 궁금하게 됐고, 캐나다에서는 돌봄 노동의 전문성이나 기술이 처음부터 인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노동 이주 정책을 살펴보면은 동포가 아닌 이주 노동자들은 한시적으로만 한국에서 일할 수 있고 영주권의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제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교육이나 임금, 이제 한국어 능력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되고 있는데, 뭐 한국어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익힐 수는 있겠지만 교육이나 임금은 사실 뭐 성인이 된 이후에 개인의 노력만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굉장히 사회 구조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들의 이제 자격을 어떤 식으로 인정하느냐가 정착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주 돌봄 노동자의 전문성이나 기술의 가치를 어느 정도 어떻게 인정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한국 노동 이주 관련 제도는 그동안 여러 활동가분들 그리고 이제 학계의 노력으로 점차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교할 때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 목소리에도 굉장히 열려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법무부 관계자분도 여기 와 계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정부는 이 이슈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추후에 저희가 이제 심각한 돌봄 노동 부족에 직면하기 전에 미리 관련 규정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저희가 중요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돌봄을 행할 수 있는 사회 구조 재편이 필요하고 또 이와 연계해서 돌봄 노동자가 처한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필요가 있지만 그 일자리로서의 돌봄 노동에 대한 개인의 선택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일자리로 저희가 돌봄 노동을 남겨두지 말고 다양한 돌봄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돌봄 노동 이주를 우리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이 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해 나가느냐는 아시아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또 단초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포스코 그 기업 시민실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정 내 고용은 한국 사회 맥락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육아 돌봄의 경우에 기업들이 공동으로 육아 시설에 투자하고 그곳에서 이제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발표자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고, 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네, 감사합니다. interesting discussion and interesting 매우 흥미로운 토론과 또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자분들의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김현미 회장님이십니다. 그러면 토론해 주시죠. 오늘 그 의미 있는 토론에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서울대학교 국제학대학원하고 저희 여성학계가 또 함께 힘을 합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학회에 마지막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가장 오늘 기조발제 이토팽 선생님의 기조발제나 서주연 전전 선생님이 발표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의제가 이 현재 한국 사회의 돌봄 노동의 재분배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그러니까 돌봄 노동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누군가만 계속 돌봄 노동으로 그 과중되게 돌봄 노동을 요구받고 있다. 그래도 돌봄 노동의 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아무도 그 돌봄 노동을 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돌봄 노동은 너무남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이미 본질화된 관점에서 저임금 노동을 할 수 있는 이 저소득층 여성과 이주민만을 돌봄 노동자로 상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심만 갖고 있다. 이런 주제로 계속 이제 돌봄 노동에 대한 정책과 의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전제 안에서 한번 오늘 말씀해 주신 선생님들은 이제 현재 이 여성 이주자가 담당하는 돌봄 노동의 불균형성과 이 돌봄 노동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떻게 전기지구적인 개입과 국가, 기업, 시민사회, NGO가 역할을 할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돌봄 노동자의 재생산을 위해서 고려할 돌봄 노동 환경이 어때야 되는가, 이 주제를 다 다뤄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여성학회 회장으로서 여성의 경제 참여와 돌봄 노동의 수요를 너무 기계적으로 비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돌봄 노동자가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그 입주가사 노동자로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걸프 국가, 중동 국가의 여성 경제 참여율이 높나요? 그러면 여성 경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 국가의 아이 돌봄, 입주 돌보미가 맞나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착각과 착시를 통하여 현재의 이 노동시장과 기업 관행에서의 성불평등성을 돌봄 노동을 여성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육아나 이런 걸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서 경력 단절이 된다. 이런 말로 지금 유도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유럽이나 걸프 국가의 이 사례들을 통해서 또는 아시아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 솔직히 필리핀 굉장히 여성 경제 참여율 높은데 어퍼 클래스만 이 돌봄 노동자를 지금 집에 데리고 있죠. 그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특수성이 있습니다. 70년대부터 그 이웃 국가에서 많은 돌봄 그 노동을 하기로 하는 분들이 오시면서 아주 조그만 아파트에서도 그 돌봄 노동자의 건강한 재생산을 막을 만큼 어렵게 할 만큼 그런 열악한 조건 안에서 했기 때문에 사건이 한두 개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학대,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어떤 곳에서 성폭력 이런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이상적인 케이스의 사례처럼 상상하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참여와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 돌봄 노동을 할 수 있는 이주 노동자를 들여와야 된다라는 이 설득력이 강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내부의 노동시장의 성불평등성이에요. 그래서 돌봄 노동의 의무가 전혀 없는 남성 노동자를 아주 표준적이고 이상적인 노동자로 여전히 상상하면서 뭐 야근이나 아니면 12시간 뭐 그렇게 근무를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방식의 모델이 강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 문제를 기업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임금 노동과 돌봄 노동의 균형을 이 모든 고용인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과 국가 안에서 이 돌봄자를 데려오는 문제가 아니라 임금 노동 시장의 성평등성을 이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의 핵가족 단위에서 현재의 돌봄 요구를 다 수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돌봄 책임이 가중되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가족 내 민주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돌봄 노동을 어떻게 분배하고 세대 간, 남녀 간 분배하느냐의 문제가 그래서 가족 내 민주화라든가 가족 가치이라는 것들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가 국가 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그 제도적 돌봄이 미비하기 때문에 현재 개인 여성들이 이 돌봄 요구를 다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근무 조건이나 아니면 그 일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고 과중한 헌신이나 시간적인 그 장기적 시간을 요하지 않는 약간 비정규 상태에 승진이 덜 되는 일 쪽으로 계속 선택하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결국은 여성들이 고위직이나 이런 데 승진할 수 없게 하거나 아니면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우리 그 돌봄 노동을 얘기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미 돌봄은 지극히 사적이고 대인 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고 동시에 사회적이고 전지구적인 차원을 요구하는 모델이 개발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토팽 선생님께서는 이 다이아나 엘슨 선생님은 돌봄 시스템과 돌봄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전지구적 어떤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돌봄 노동을 가시화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돌봄 노동이 우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일단 돌봄 노동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돌봄 노동을 재분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3R 시스템을 얘기했지만 오늘 이토팽 선생님께서는 거기다가 reward나 represent라는 OR 시스템을 까지 들어와야지 돌봄 정책이 조금 더 그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돌봄의 그 정말 그 돌봄 노동의 부족은 심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노인 돌봄의 영역을 보더라도 노인 돌봄 시장 자체가 국내인과 이주민 사이에 이중화가 돼 있죠. 요양보호사라는 한국 그 많은 중년 여성들이 들어가 있고 4대 보험이 되면서 국가가 인증하고 자격증을 주는 요양보호사 시스템과 주로 재중동포 여성과 남성이 많이 일하고 있는 간병인 시스템으로 이분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 차별적인 이 사람들이 이주민이냐 아니면 내국인이냐에 따라 차별적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간병인의 경우에는 민간 중개업체가 훈련을 하지만 어떤 국가의 등록에도 잡히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양 정말 돌봄 시장에 남성들이 들어오고 있다. 어떤 남성이 들어오는지 그러면 이제 한국 남성들도 돌봄 노동 시장에 들어오는구나. 돌봄 노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능력이 생겼구나 하지만 그 남성 비율이라는 것은 과거 건설업이라든가 제조업에 종사했던 제중동포 조선족 남성들이 고령화가 돼서 더 이상 건설업에서 일하게 되지 못하면서 지금 간병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 사회의 돌봄 시장, 특별히 노인 동물 시장을 떠받들어 온 것은 안 보여졌던 가치가 보여지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그 기여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던 제중동포뿐만 아니라 이 조선족 분들의 노고 덕분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노인 돌봄 시장이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분들도 지금 고령화돼서 돌봄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편적 돌봄 모델의 가장 큰 핵심은 누구라도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 누구라도 돌봄 노동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돌봄 노동 시장에 전지구적, 국가적, 그다음에 기업적 또는 커뮤니티적, 그다음 개인 대면 돌봄적 차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토팽 선생님께서 말하는 5R 그의 패러다임 안에서 정책이 수행돼야 됩니다. 최근에 한 가지만 말하면 최근에 돌봄 노동도 플랫폼화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온 디맨드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6시간 이 플랫폼 서비스화된 돌봄 노동에서 2시간, 3시간으로 부를 때 돌봄 노동의 기본적인 원칙이 상당히 약화될 우려가 있죠. 돌봄 노동자와 돌봄을 받는 사람들은 신뢰라든가 상호 이해, 그다음 병력에 대한 이해, 그 사람의 심리적, 그 정서적 상태, 다이어트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온 디맨드 서비스적인 돌봄은 돌봄 노동자를 그냥 즉각적으로 불러들여서 즉각적으로 사용하고 그들의 재생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방식의 더욱더 파편화된 형태의 돌봄 회로망을 돌리고 있는 시스템이라서 우리가 향후 한국 사회에 증폭하고 있는 이 온디맨드 서비스 돌봄 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돌봄의 질을 조금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굉장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제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all discussants 네, for 감사합니다. sharing your insight 이 and 토론자 모두에게 통찰과 피드백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의 돌봄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토론, 이런 그 이슈들에 대해서 더 많은 담론이 생성되기를 바랍니다. 네, 김경민 교수님, 아주 풍부한 토론이 진행된 세션의 사회를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